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체력 관리들 각별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3년이 경과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10년쯤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3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네요. 아직 2년이 더 남았군요. 그 취임 3주년을 기념을 해서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그 특별연설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곰곰이 씹어봐야 되겠다.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사실 취임 3주년 이렇게 되면은 맨 처음에 취임해서부터 3년 지나온 동안에 취임할 때 했던 이야기가 얼만큼 실현이 됐는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절대로 못할 것이 이제 그동안에 알게 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수정하는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대체안을 내놓든지 대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번 특별연설 주요 내용에는 그런 이야기들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을 하면서 참 명문장이다. 정말 대통령 이후에 잘만 한다면 이건 링컨이나 케네디급, 처칠급의 명연설이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국민들이 전부 그것을 현실로서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었는데요.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선 이 이야기부터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사회는 기회가 평등해졌는지, 과정은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를 얼만큼 생산해냈는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당연히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통합된 국민사회를 만들겠다. 나를 찍어준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가치 속에서 통합되는 국민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3년 동안 그 이야기는 얼만큼 실현이 됐는지,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왜 그래 되지 않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또 완성을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연설은 지나온 3년의 이야기, 그 행동을 낳았던 최초의 연설과 관련된 지난 3년의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이걸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언론에서 축약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인간 안보 중심의 국제 협력을 선도하겠다. 이런 4가지의 큰 타이틀을 내놨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정치평론을 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그리고 그래도 제 딴에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겪어봤다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봐도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금방 딱 들어오지를 않네요. 이 특별연설을 들으신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2년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겠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실력이 미천한 탓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각의 큰 테마 밑에 어떤 주제들이 들어있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라는 밑에 어떤 세부 사업들이 들어있냐 하면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지금 의사회에서 그동안에 쭉 반대해왔던 거죠. 집에 앉아서 화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증상을 얘기하고 의사가 거기에 처방을 해주고 이런 의료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 사태를 겪으면서
몇몇 그런 실험 같은 사례가 있었지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을 육성하겠다. 온라인 교육,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만나서 공부들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인데요. 이것들을 그런 비대면 의료와 이런 온라인 교육을 포스트 코로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걸 산업화를 시켜서 육성하겠다. 글쎄요, 과연 어떤 산업들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얼만큼의 그것이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지, 그것이 산업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여기에 딱 일감이 떠오르는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기업의 유턴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나가서 해외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 나라의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부딪혀서 견디기 어려워서 이들이 한국으로 다시 유턴하려고 한다면 그걸 적극 유치하는 이제 유턴 전략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대로 되겠느냐? 얼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얘기냐? 한국 기업들이 밖으로 나간 데는 밖으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관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노조와의 싸움, 임금과의 싸움, 고용 비용의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또는 원자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나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우리는 지금 마련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더구나 못을 박으면서 지금의 고용체계, 지금의 우리의 노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앞으로는 더욱더 노조 쪽의 이익과 그들의 이야기 쪽으로 쏠려가는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은 거의 불보듯 뻔한데요. 이런 상황을 놓고 과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얘기냐. 2년 동안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완고하게 만들어진 한국의 경영체계, 많은 기업들이 멀미를 내고 외국으로 진출했던 그 경영체계를 과연 극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그들이 다 적극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요새 가장 뜨겁게 이제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뉴스입니다만, 전 국민의 고용보험화를 위해서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전 국민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얼핏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고용된 사람들이 실직했을 때 안전성을 위해서 마련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근데 전 국민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 국민의 고용을 실현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노동 가능 인구는 전부 근로자를 만들어 주겠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현재 고용 상태에 있고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부 피고용자들, 계약직이라든지 임시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얘기지만 왜 여기다 굳이 전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씁니까? 전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그것은 어떤 정책이 되나요? 전체주의적 정책이 되는 거지요. 이거를 분명히 이제 또 지적받을 것 같으니까 뒤에 이제 이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토를 달았는데, 그럴 거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아직까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라면 충분한데, 이걸 왜 굳이 전 국민이라는 용어로 선동하는 건지.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현 가능하고 확실한 목표를 갖지 않으면 선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랬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기업인들은,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소위 4대 보험이라는 것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 한 명을 마음대로 채용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을 한없이 확대해 나가면 그 부담은 결국 누가 지게 되나요? 기업인들이 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용하기 힘들어하는데 최저임금이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고용을 늘리기를 힘들어하는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한국 기업이 유턴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 글쎄요. 무슨 속에 세부적인 내용이 좋은 작전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조속 시행하겠다. 이 대목과 이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가슴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제는 이 정부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이 취임 일성이지 않았나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해서 청와대 상황실에다가 근사한 상황판까지 설치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고 싶어서 근사한 상황판까지 설치했던 그런 정권 아닙니까? 왜 안 됐는지를 반성해야 될 시점에 재탕이 분명한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 얘기를 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름대로 전문가의 영역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얼핏 가지 않습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밑에 있는 걸 보면 더욱이 이렇게 이야기가 정책이 추상적이어도 되느냐.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데이터를, 그리고 그 인프라라는 건 뭘 뜻합니까? 대한민국의 통계는 국제통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각 분야별 국가의 능력을 체크하는 각 분야별 항목 숫자에서 절대치를 아직까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계는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통계 분야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모든 현상을 데이터화하는 데에 총력을 더 집중해서 더 정밀한 국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만들겠다. 통계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글쎄요,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근데 그것이 한국판 뉴딜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 한국판 뉴딜이라는 건 뭡니까? 1930년대에 미국에서 했던 뉴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럼 한국판 뉴딜이라는 건 무엇인지. 사실 미국판 뉴딜도 그것이 성공적이었느냐?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공적이었느냐? 오늘의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케인즈의 이론이었고 케인즈의 이론을 실험한 것뿐, 그것이 미국의 경제를 오늘의 경제로 살려냈다는 근거는 없다. 미국의 경제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거대화한 것이지 케인즈의 뉴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강변이 있고 그러한 의견들이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학계에서. 그런 판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건 도대체 또 뭐냐. 한국판 뉴딜의 그 내용이 이제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사회 각 분야의 데이터를 이제 전산화해서 그 인프라 구축하는 게 그게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하나다. 참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노후 사회간접자본 SOC를 스마트화하겠다 했습니다. 노후된 오래된 사회간접자본,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항만, 도로, 뭐 창고,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이제 쓰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노후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죠. 이것을 스마트화하는 작업을 한국판 뉴딜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뭐죠? 옛날에 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명박 정권의 사업을 전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삽질경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삽질경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삽질경제 하겠다는 얘기죠. 노후시설 스마트화 하려면 노후한 거 그대로 두고 스마트화가 됩니까? 철거할 거 철거하고 다시 삽질해서 새로 만들 거 만들어야 스마트화가 되지요.
그 뒤에다 스마트화라는 말을 애매하게 붙여줌으로 해서 살짝 삽질 경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이야기일 뿐인 것 아닌가. 결국은 뭐죠?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건설 사업을 삽질 사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명박판 뉴딜 사업이었는데요. 그렇게 비난해서 집권했던 정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거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당초 본인들이 비난했던 논리와 이제 어떻게 논리가 다른 것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 스마트화라는 꼬리표는 붙으나 마나한 얘기죠. 요즘에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스마트화합니다. 다 전산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컨트롤됩니다. 왜 이러한 언어의 유희를 하죠? 노후된 거 바꿔야 되는 건 바꾸는 거죠. 그건 언제든지 꼭 굳이 한국판 뉴딜 아니어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 안보 중심의 국제 협력을 선도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인간 안보. 참 이 정권이 말을 참 교묘한 말들, 희한한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중심적 가치로 하는 인간의 안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이 정부의 구호를 한자 언어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북한 헌법의 기조죠, 사실. 김일성 헌법의 기조였던 거거든요. 김일성 헌법에 못이 박혀 있는 거죠. 그렇게 쓰기가 그러니까 아마 인간 안보 좋습니다. 뜻이 좋으면 좋은 거죠. 뭐 한 나라에서 썼다고 딴 나라에서 못 쓸 건 없으니까 좋은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을 선도하겠다. 대한민국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주요 20개국, G20 등 다자회의에서 재난, 환경, 국제협력을 아마 강화하겠다. 그걸 주창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G20개국에서 모인 정상들이 과연 한국의 언어에 얼만큼 귀 기울여졌는지 우리는 그동안에 G20 회의가 있었을 때에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가 어땠는지 잘 보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그런 국제회의에서 어느 위치쯤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자회의에서 재난과 환경을 국제협력의 테마로 제시하겠다. 이거 대한민국이 해야지 되는 겁니까? 세계가 다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거를 인간 안보 중심의 국제협력 선도라는 사업 목표로 뽑아야 하는 건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지금 동북아의 운전자론을 제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 체계에서 운전자가 되고 있습니까? 국제적인 다자 간의 협력을 선도하기는커녕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외교가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이 3년 동안 보여준 능력이 과연 여기에 걸맞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또 남북 방역 협력 등 생명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북측이 코로나 19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방역 협력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선뜻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 안보 중심 국제 협력을 선도하는데 거기에 왜 북측과의 관계가 강조돼야 합니까? 그래서 북측하고 생명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겠다. 북측의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 하나를 마음대로 표현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북측의 인권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에서 어떤 법령이나 규칙을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찬성표조차 던지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의 실종 사태에서 보듯이 북측은 지금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생명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될 최우선적 과제입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서 왜 이렇게 언어에 의한, 언어를 위한, 언어만의 이런 선언을 우리는 계속 접해야 되는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점 정리하면 딱 두 개 아니에요, 사실은? 죽어라고 일자리 늘리는 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돈 뿌려서 하겠습니다. 요점은 그거죠. 쉽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렇게 요점만 정리해도 그 이야기조차가 지금 성립하기 힘든 시점입니다. 전 세계가 이런 기업 하나만 우리에게 들어와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손을 꼽고 있는 삼성그룹을 우리는 이 나라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걸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 하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고 투자가 돼야 하고 세월이 흘러야 하는지 그 어렵게 키운 나무 기둥 하나를 우리는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바꾸지 않고 그러한 조건을 바꾸겠다는 의식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돈만 뿌리면 기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 가능성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고하게 힘을 비전을 보여주고 지나온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러한 자세 그러한 대통령의 웅변을 우리는 언제나 듣고 살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을지 또다시 가슴 답답한 2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또다시 이 화려하게 다가오는 여름, 이 뜨거운 여름을 우울하게 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듭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4주년 특별연설에서는 취임식 때 들려줬던 것만큼 근사한 반성문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불쌍하지만 스스로에게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